고등학교 지구과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권 2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힘들게 해수의 운동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대기의 운동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기 덩어리가 만약에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될 때는 그 기온이 변하는데 그 기온의 변화는 열 에너지를 외부와 교환하지 않아요. 오로지 올라가면서 기압이 낮아지고 내려오면서 기압이 올라가면서 부피가 변화하기 때문에 기온이 변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단열 변화라고 합니다. 공기 덩어리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주변에 이제 기압이 줄어들면서 그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커지고요. 부피가 커지면서 내부 에너지를 씁니다.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낮아져요. 왜 부피가 커지는 게 내부 에너지를 쓰는 거냐? 부피가 커진다는 건 일을 한다는 거고, 일을 한다는 건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이를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공기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주변에 기압이 세지고요. 부피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바깥으로부터 일을 받아요. 에너지가 커집니다. 커지면서 공기덩어리 기온이 상승해요. 단열 압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기덩어리가 건조한 경우에는 약 1km마다 10도씩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불포화 상태일 때 만약에 얘가 습기를 머금고 있다면 불포화 상태일 때 역시 1km 올라갈 때마다 5도씩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슬점, 그쵸? 이 공기덩어리의 그 기체가 액화되는 그 온도, 이슬점도 불포화 상태일 때는 약 1km마다 2도씩, 1km 올라갈 때마다 2도씩 이슬점이 떨어지는데요. 공기가 포화 상태일 때는 그 공기 덩어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량까지 갖고 있을 때는 1km 올라갈 때마다 5도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포화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단열 상승하다가 구름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고도를 우리는 상승 응결 고도라고 얘기하고요.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클수록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크다는 건 뭐죠? 그 공기 덩어리가 액화되는데 수증기가 응결하는데 내려가야 되는 온도 차이가 크다는 거죠. 상승 응결 고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계속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얘는 계속 1km씩 올라가면서 이슬점도 떨어지고 그 공기 덩어리가 잃게 되는 온도도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 폭에 따라서.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온도는 1km 올라갈 때마다 10도씩, 아직은 불포화 상태고 건조하다고 했을 때 10도씩 떨어집니다. 근데 이슬점은 1km 올라갈 때마다 2도씩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둘이 같아질 때가 이제 응결하여서 구름이 생성될 거예요. 그럼 계산하면은 그때 그 상승 응결 고도는 8분의 1 곱하기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 또는 미터로 계산하면은 125 곱하기 온도 차이가 될 겁니다. 기온과 이슬점 차이가 될 겁니다. 자, 안정도도 알아볼게요. 단열적으로 강제 상승하거나 하강시킨 공기가 제자리로 돌아오려 할 때 우린 그 공기가 안정하다고 얘기해요. 얘를 강제적으로 올리거나 내렸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낮을 때 기온 감률과 단열 감률 굉장히 헷갈립니다. 단열 감률, 얘네가 이론적으로 1km 올라갈 때 얼마나 온도가 떨어지느냐, 기온 감률, 이 주변의 온도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느냐. 단열 감률이 기온 감률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온도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떨어지는 게 폭이 더 크다는 거죠. 주로 추문형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따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불안정합니다. 단열적으로 강제 상승 또는 하강시킨 공기가 계속 올라가거나 하강하려고 해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클 때 실제로 이 공기 덩어리,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공기 덩어리가 온도가 1km 올라갈 때마다 떨어지는 그 폭보다 실제 그 주변의 온도의 폭이 더 많이 떨어질 때 주로 적은형 구름이 형성되게 됩니다. 강제 상승했거나 하강시켰는데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해요. 우리는 중립이라고 얘기하고요. 기온 감률과 단열 감률이 같을 때를 얘기해요. 그리고 안정상태, 절대 안정상태는 기온 감률이 수분 단열 감률보다 낮을 때, 단열 감률에는 건조 단열 감률과 습연 단열 감률이 있었죠. 습연 단열 감률보다 낮을 때를 우리는 절대 안정상태라고 얘기하고요. 옆에 그래프에도 그 범위가 그려져 있네요.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보다 클 때, 더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기온이 떨어지는 것보다
온도가 떨어지는 것보다 그 주변의 기온이 더 빨리 떨어질 때 절대 불안정 상태라고 합니다. 조건부 불안정 상태입니다. 공기 덩어리에 떨어지는 폭이 건조할 때 주변에 온도가 떨어지는 폭이 주변이 건조할 때보다는 그 폭이 작고 습기 가득할 때보다는 큰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공기 덩어리가 불포화 상태라면 우리는 안정한 상태라고 하고요. 포화 상태라고 하면 금방이라도 수증기 연결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좀만 더 자세히 물론 안정한 상태라고 해서 뭐 수증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니죠. 둘 다 구름은 생기는데 그 상황에서 공기가 강제 상승하거나 하강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표면 부근에서 이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합니다. 이제 이 안정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상태, 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상태 어떻게 구름이 만들어지는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안정한 상태에서가 아니죠. 불안정한 상태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저군형 구름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기덩어리 상승합니다. 기온은 건조 단열선을 따라서 이슬점은 이슬점 감열선을 따라서 하강합니다. 올라가면서 공기덩어리 상대 습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상승 응결 고도에 도달했을 때 구름이 형성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하지만 상대 습도가 100도가 되는 상승 응결 고도, 예를 들어 1km라고 하면은 주변 공기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보면은 건조 단열설, 수변 단열설, 아까 불안정한 상태는 기온 변화선이 건조 단열설보다 더 작다고 했죠. 단열 감률이 기온 감률보다 작을 때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기온이 더 낮아 보이는데요. 여기는 지금 세로축이 높이죠. 건조 단열 그 단열 곡선이 더 크다는 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얘가 더 많이 꺾일수록, 더 X축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기온 감률이 더 단열 감률보다 더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승한 공기덩어리는 이 단열 감률에 따라서 온도가 그 정도인데 주변의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야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위 공기와 온도 같아지는 지점, 이 그래프에서는 B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온도 같아지니까 상승이 멈추고 그 두께만큼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반대로 안정한 상태입니다. 안정한 상태는 기온 감률이 단열 감률보다 작을 때죠. 상대 습도가 100도가 되는 구간에서 역시 상승 응결 고도에서 포화되며 이제 응결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공기덩어리는 주위 공기보다 온도가 낮아요. 왜냐? 단열 곡선, 그 공기덩어리가 기온이 떨어지는 폭이 주변 실제 온도가 기온이 떨어지는 폭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차가운 공기예요. 내려가려고 합니다. 상승이 억제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얇게 공기가 구름이 발달하는 층운형, 옆으로 퍼진 모양의 측은형 구름이 생성됩니다. 자, 구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대기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힘, 기압입니다.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공기 기둥의 무게와 같은 크기 힘으로 나타나는 압력이에요. 지상 1기도에 기입하는 기압값은 해명기압으로 보정한 값이고요. 단위는 헥토파스칼을 씁니다. 기압은 우리가 옛날에 수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로지 H, 그때 H가 깊이, 수심이었다면 이번엔 공기 기둥의 높이가 되겠네요. 1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압력은, 기압은 100N/m제곱. 미터제곱은 넓이죠. 뉴턴은 힘의 단위고요. 힘으로 100N/m제곱. 1기압이라고 하는 크기는 수은 기둥을 76cm 세웠을 때 그 수은이 누르는 압력과 같고요. H2O, 물을 10m, 물 10m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비슷하고요. 또한 그렇죠. 1, 10, 100, 1000, 만, 10만 1300N/m제곱이라는 압력, 그리고 헥토파스칼 나타나면 1013헥토파스칼에 해당하는 압력과 같습니다. 수압 경도력에 비슷하게 기압 경도력도 있는데요. 이 기압 차이에서 발생하는 힘이에요. 바람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해수에선 수압 경도력을 얘기했었죠. 이번에는 기압 경도력.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역시 수압이 높은 곳, 낮은 곳으로 수압 경도력이 작용했던 것처럼 이번엔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등압선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기압 경도력은 역시 기압차가 클수록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크게 작용해요. 즉 기울기가 클수록. 그리고 그 값은 로분의 1, 밀도분의 1, 그리고 그 등압선 간격과 기압차, 말하자면 그 기울기가 클에 비례하네요. 자, 역시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바람도 그 진행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요. 이 힘을 우리는 전항력 또는 코리올리 힘이라고, 발음이 안 되네요. 코리올리 힘이라고 합니다. 역시 지구 자전에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고요. 운동하는 물체의 진행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북반구에서는 수압하고 해수의 운동과 똑같이 물체 운동의 오른쪽 방향,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하고요. 작용하고요. 역시 속력과 운동, 바람의 공기의 운동 속도에 비례하고 지구 자전의 각속도 그리고 쌓인 위도에 비례합니다. 구심력입니다. 얘가 돌고 있기 때문에 물체의 궤적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게 만드는 힘, 구심력이 또 작용해요. 회전 중심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R분의 V제곱, 회전 반지름분의 운동 속도의 제곱으로서 나타나고요. 얘는 또다시 만들면 회전 반지름, 이제 각속도와 운동 속도, 우리가 흔히 V라고 쓰는 선속도는 V는 R 오메가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구심력이 R 오메가 제곱, 회전 반지름 곱하기 회전 각속도의 제곱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찰력입니다. 지표 가까이에서 운동하는 공기가 역시 지표나 공기 자체의 마찰에 의해서 또 방해를 받아요. 풍향 반대방에 작용하고요. 지표면이 거칠수록, 지표면 가까울수록, 풍속이 빠를수록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나 지표면에 마찰이 작용하는 대기층의 지표에서부터 약 1km 높이에 해당하는 이 높이를 마찰층 혹은 대기 경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이 힘들이 가지고 만들어지는 바람, 해수의 운동이 이제 해수가 아니죠. 대기의 운동이 나오겠죠. 먼저 기압 경도력과 전항력이 평형을 이룹니다. 지균풍이 불게 되고요. 북반구에서는 기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에서는 기압 경도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불게 됩니다. 그리고 기압 경도력과 전항력의 크기가 같다.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같다라고 식을 세우게 되면은 그때 그 속력은 밀도에 반비례하고 자전 각속도에 반비례하고 쌓인 위도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그때 등압선의 간격과 압력의 간격, 그 기울기에 비례한다는 거. 이번엔 기압 경도력과 전항력이 차이가 날 때는 그 차이가 구심력으로서 작용하면서 얘가 동그랗게 회전하며 바람이 들어가거나 회전하며 바람이 빠져나갑니다. 경도풍이라고 얘기하고요. 중심부가 저기압일 때는 기압 경도력과 전항력의 차이, 기압 경도력 빼기 전항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게 돼요.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을 작용하고요. 고기압일 때는 전항력 빼기 기압 경도력, 이번엔 전항력이 가운데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이 바깥 방향으로. 그쵸. 기압 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리고 구심력은 그 회전의 중심 방향 작용하니까 저기압일 때는 고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기압 경도를 작용할 거고요. 고기압일 때는 바깥 방향, 저기압일 때는 가운데 방향 기압 경도력이, 그리고 고기압일 때는 바깥 방향으로 기압 경도를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일 때는 기압 경도력 빼기 전항력이 구심력, 고기압일 때는 전항력 빼기 기압 경도력이 구심력이 될 거예요. 북반구에서 고기압일 때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갈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기압, 저기압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혹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요.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경도풍 때문이에요. 동일 위도에서는, 같은 위도상에서는 기압 경도가 같을 때 중심부가 고기압일 때가 저기압일 때보다 이 경도풍의 속력이 더 빠릅니다. 지상풍입니다. 등압선이 직선일 때 상황을 얘기할 텐데요. 등압선과 비스듬하고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불게 됩니다. 보시면은 전항력과 마찰력의 차이가, 합력이 전항력과 마찰력의 그 합이 기압 경도력과 또 평형을 이루면서 전항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또 바람이 불어가게 돼요. 전항력과 수직이다 보니까 그 바람은 또 등압선과 비스듬하게 불게 되네요.
기압 경도를 클수록 마찰력이 작을수록 풍속이 더 빨라집니다. 왜냐? 마찰력은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니까요. 자, 저위도와 고위도, 그 기압차뿐만 아니라 기온차도 있는데요. 저위도와 고위도, 그 위도 차이뿐만 아니라 기온차도 있게 되는데요. 기온차와 또 지구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항력으로 인해서 편서풍이 파동을 이룹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를 수송하고요. 지상의 온대저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을 발생시켜요. 보시면 상공에서 편서풍 파동이 일어나면서 마루가 있고 골이 생기네요. 기압골 서쪽은 공기가 수렴하고 하강 기류가 발달해요. 즉 고기압, 지상에는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압성 경도풍이라고 얘기하고요. 기압골은 상대적으로 저기압성 경도풍이라고 얘기하네요. 경도풍이 불게 되네요. 기압골 동쪽입니다. 동쪽은 공기가 흩어 나가게 되어 상승 기류가 발달하고요. 지상의 저기압, 특히 온대저기압이 발달하게 되네요. 상층 대기의 편서풍 내의 좁은 영역에서 아주 강하게 공기가 흐르기도 합니다. 제트류라고 얘기하고요. 남북으로 굽이치면서 이동하게 돼요. 남북과 온도 차이에 따른 기압 차이에서 만들어지고요. 고위도 쪽으로 역시 기압 경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등압력 기울기가 높아지게 되고요. 대륙권 계면에서 서풍이 최대로 불게 되고 그로 인해 제트류가 만들어지게 돼요. 한대전선 제트류 같은 경우는 한대전선대 위도 60도 부근에서 상공에서 만들어지고요. 겨울에는 이제 얘가 남쪽으로, 여름철에는 북쪽으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아열대 제트류 위도 30도 부근에서 상공에서 형성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대기대순환 곧 볼 텐데요. 적도에서부터 30도 부근을 이제 부는 이 순환세포, 그리고 30도에서 60도에 30도로 부는 이 순환세포, 그 사이에 아열대 제트류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 기압차로 인해서, 그리고 그 기압 경도력으로 인해서 이 바람의 방향이, 제트류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 30도에서 60도로 부는 30도에서 60도 방향으로, 위도 30도에서 60도 방향을 불게 되는 이 세포순환과 90도에서 60도를 불게 되는 이 세포순환, 그 사이에 또 한대 전선 제트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대기대순환 이제 보죠.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즉 지구는 복사 평형을 이뤄요. 그래서 연평균의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요. 위도에 따라 에너지는 다릅니다. 적도로 가면 갈수록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량보다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더 많아지고요. 극지방은 반대로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는 적은데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커져서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죠. 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로 수송하고자 대기대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구 자전에 의해 전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구 자전이 일어나지 않고 전항력이 없다면 이제 적도지방에서는 상승기류가 뜨거워진 만큼 상승기류 발달하겠고, 극지방에서는 차가워진 만큼 하강기류 발달하겠죠. 북반구에서는 북쪽으로, 남반구에서는 남풍으로 하나의 세포만 이제 순환하게 될 거예요. 단일세포 순환 모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을 하고요. 전항력을 갖다 보니까 이 세포가 하나가 아니라 3개의 세포가 순환하게 돼요. 적도에 상승한 공기는 고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전항력에 의해서 극지방까지 가지 못하고 위도 30도 부근에서 전항력 때문에 꺾이면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해서 적도로 돌아오게 돼요. 이를 우리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하고요.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한 공기는 또다시 고위도로 이동합니다. 이때 또다시 극지방까지 가는 게 아니라 꺾이면서 60도 부근에서 또 상승하는데 페렐 순환. 그리고 극에서 하강한 차가워진 공기가 하강하면서 저위도로 이동하는데, 저위도로 이동하다 보니까 또 얘네가 적도까지 가지 못해요. 전항력 때문에 또 꺾이다 보니까 적도까지 가지 못하고 60도 부근 상승해 버립니다. 극순환에는 극동풍이 불게 되고요. 페렐 순환에는 편서풍, 헤들리 순환에는 이제 북반구를 기준으로는 북동무역풍, 남반구에서는 남동무역풍이 불고 있네요. 그리고 페렐 순환과 극순환의 사이를 한대전선대, 그리고 페렐 순환과 헤들리 순환의 사이를 아열대 고압대라고 얘기하고요. 적도 지역을 열대 수렴대라고 얘기합니다. 공기가 수렴하니까요. 특히나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헤들리 순환과 페렐 순환 사이에는 아열대 제트류가 있고요. 페렐 순환과 극순환 사이에는 한대 전선 제트류가 생기게 되네요. 자, 좀만 알아볼게요. 대기순환은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미규모, 중간 규모, 중간 규모, 지구 규모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공간, 이 수평 규모가 클수록 시간적인 규모도 커집니다. 넓은 지역에 작용할수록 오래 작용해요. 미규모와 중간 규모의 순환은 지상 1기도에 나타나지 않고 전압력은 무시할 정도로 약하게 작용하는데요. 대신 또 많은 현상들이 일으키게 되죠. 미규모 순환, 난류 같은 아이들. 100m 정도 그 수평 규모를 갖고요. 수분 만에 사라집니다. 수분 동안 일어납니다. 토네이도, 해륙풍, 상고풍, 뇌우. 난류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에서 수시간 혹은 하루 정도 작용하게 됩니다. 태풍과 고기압, 저기압, 종간 규모인데요. 수일에서 한 몇 주 동안, 수일에 며칠 동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일주일 사이에 작용하게 되고요. 지구 규모, 아까 앞에 봤던 대기대순환이나 그리고 우리가 계절풍이라고 부르는 아이들. 보시다시피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수평적으로 더 넓은 지역에 작용하는 순환일 경우에는 더 그 시간 규모도 더 크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기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느끼셨다시피 해수에서의 운동하고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요. 연관지어서 같이 공부하시면은, 그리고 그 이유도 비슷한 게 많아요. 기압 경도력, 그리고 전항력, 또한 마찰력까지, 그리고 또 지구가 도니까 구심력,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지구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우주로 나가봅시다. 태양계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천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3시간에 걸쳐서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